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 코스닥 1.6% 올랐고요. 오늘 내마녀의 날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양매수 들어왔고요. 이번 옵션 만기일은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대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일부터 또 하락 전환을 해서 계속 하락을 할 것인지 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잘 넘겼고 이제 새로운 새해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한 달 뒤죠. 그래서 그때는 새로 또 보기로 하고요. 올해는 적당히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점 3번 딛고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와줬고요. 이제 5일선, 21선, 61선이 모두 모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3000포인트에서 크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계속 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 구간만 본다면 좀 요 자리에서 오래 버텨서 이 정도 가격이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서서히 올라가던 그 상승 패턴은 요때 이제 끝났고요. 하락 패턴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뭐 증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기감,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부각이 되었을 때 또 이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이렇게 뭐 반등을 좀 했다가 조금은 뭐 이 지지라인 형성하고 뭐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연말 산타랠리 배당금 관련 종목들 혹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움직임 자체는 지금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금액은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금융 투자 위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최근에 코스피를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까지도 같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로부터 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그런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내일부터 이제 이 수급이 반전이 있을 것인지 또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스닥도 사실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020포인트, 1025포인트, 30포인트 정도를 또 넘어주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눌러지면서 쭉 떨어져 버린다면 다시 한번 9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는 크게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900포인트 이상부터는 코스닥이 계속 널뛰기를 합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널뛰기하는 상승 하락 폭이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좀 뭔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혹은 단타를 치시다가 좀 잘못하면 이제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게감을 가지고 이런 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투자자는 뭐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기술주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환율 자체는 일단 1176원으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환율은 계속 117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쌍봉
형식으로 좀 찍고 1200원을 넘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옆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21선, 5일선, 61선 모두 이제 모이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큰 사이클을 가지고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1200 중반대까지도 환율이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이 정도로 봤고요. 지수 선물 전에 이제 국채금리 1.49%, 1.5% 정도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수 선물도 이번에도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내리고 유럽 증시는 부합 정도로 진행 중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21,6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2.12% 상승했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50원 정도 더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크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산중공업 거래 자체가 크게 많지 않은 상태고요.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또 이제 440만 주 정도로 크게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거래량을 계속 죽인 채로 조금씩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12월 1일부터 12월 달 들어서는 꾸준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부터 21,650원까지 꾸준히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줬고요. 이대로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분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갭 하락으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두 번 만에 이렇게 20% 이상을 또 떨어뜨렸는데요. 또 이렇게 반등을 꾸준히 해주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이 28일 전 3에서 5일 평균 가격과 그 다음에 한 달 전인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그 가격 중에 낮은 가격을 택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3, 5일보다는 이 전체적인 평균을 했을 때 가격이 낮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 시작부터 이제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3, 5일의 평균은 여기고요. 한 달 동안은 이 정도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28일에 한 달 전이라면 사실은 1월 9일 정도, 요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시작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19,000원대를 많이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전체 거래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이 밑에 거래량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산술 평균을 했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도 뭐 2만원 초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뭐 목표치인 유상증자 1조 한 3, 4천억 그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2만 1,000원 정도면 평균가가 2만 1,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상승을 유지를 하다가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도 괜찮고요.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V자 반등이 또 갑자기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그런 주가 자체는 방향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24,000원이 온다, 25,000원이 온다라고 한들 그때 매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는 목표치 했던 가격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9일에 12월 30일이죠. 12월 30일에 권리락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는 유상증자 가격 이으로 18,1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증자 비율을 맞춰서 그 증자 비율을 나눴을 때 가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5.9%죠. 네, 전체 증자 비율이 15.9%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를 주가를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한 2만 원 아니면 19,000원 중반대 뭐 그 정도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목표치라고 한다면 3만 원 이상 시가총액 적어도 20조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권리락 이후의 주가 기준으로 3만 원 이상을 잡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241선 상향 추세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3월까지는 조금 숨죽이고 있다가 그 이후로 좀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투자자 보겠습니다. 기간은 62만 4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11만 5천 주 매도했습니다. 기간 투자자가 또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마지막 옵션 만기일 이 전날과 당일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이게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간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지 일단 내일부터 이 수급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일단 연기금을 비롯한 그 보험 투신도 사실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는 꽤나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뭐 크게 이 수급 자체가 꼬이거나 뭐 계속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신과 보험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도 12월 3일 정도까지만 매도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또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가 뭐 나쁘지 않다 지금. 확실히 이 두산중공업이 좀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을 조금 짧게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오늘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은 1385만 주. 어제보다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한 10만 주가량 감소를 했고요. 지금 뭐 날짜로 따진다면 11월 30일부터 꾸준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매일매일 좀 상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감소를 하던 그 기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번에 12월 달 들면서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거래 자체도 사실 뭐 크게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조금 다시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잔고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공매도의 주 세력이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또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그래도 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차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오늘 이제 55만 주 상환, 체결이 10만 주였고요. 그 차이인 4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어제는 제가 못 봤는데 체결은 한 20만 주 정도 더 많아서 20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결국에는 점점 이제 대차잔고도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4,190만 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대차잔고가 많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때까지 이 대차잔고가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한 번에 좀 많이 상환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첫 번째 2020년에 유상증자 진행했죠. 그때 유상증자 진행 시에 유상증자 이 상장 시에 또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줄어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주 합병 그죠? 합병 신주 발행했을 때 두산인프라코아 사업부가 이제 팔리고 그 다음에 두산 밥켓에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병을 했는데요. 그때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도 대차잔고와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요때 이제 3월이겠죠. 내년 3월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한편으로 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나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들도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전혀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인지 할 거라고 또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그 국매도,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전부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크게 뭐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연말이 지날 때 또 이제 대차 대량 거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대량으로 상환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대차 잔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 오늘 이제 10만 주 매도였는데요. 당일은 또 37만 주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전일, 그다음에 전전일, 전전전일에도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율 자체는 8.36%, 그래서 7% 후반대에서 지금 꾸준히 또 이렇게 지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최근의 국매도 상황과 이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굉장히 일치를 한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를 치고 있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거래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전일 아니죠. 한 최근 20일 동안의 거래원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JP모간, 그다음에 메릴린치,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건서울 MSC에 편입 때 교환을 했던 그 물량이고요. JP모간이 또 이제 이렇게 많이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모건서울도 이제 매도를 끝내고 그런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뒤로부터는 뭔가 특별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점이었고요.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 어떤 지분이 정리되는 그런 매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던 그런 경향이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유상증자에 대한 그 발표가 그런 MSCI 리밸런싱 이번에 29일이었나요? 그때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딱 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또 더 하락해버리는 뭐 그런 모습이 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잘 반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오랫동안 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계시고 리뷰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 주가는 크게 견딜만한 주가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분 좋게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박스권을 횡보를 했던 구간이고 이 저점이 올 때마다 매수를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그 날은 내년으로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전의 운명. 22일에 결판이 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자, EU 텍소노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원전의 친환경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원전이 친환경으로 지정이 된다면 투자금과 이런 대규모로 또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증설, 그다음에 그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점이고요. 그게 이제 22일에 결판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이 9일이죠? 9일인가요? 9일이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일까 아닐까, 이게 이제 조만간 내려질 유럽연합의 결정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파리 북부 지역에서 열린 민간 분야 원자력 기업 기관들의 최대 행사인 세계 원자력 박람회에서 개막식 연설에서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몇 주 안에 원전이 투자자를 위한 지속 가능 활동으로 분류될지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이제 말로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또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이제 EU가 12월 22일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2주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22일에
원전이 EU 녹색 분류 체계에 편입되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파급력은 이제 엄청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1조 유로 1333조 원 규모에 달하는 EU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예산을 그린딜이라고 하죠. 원전에 쓸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녹색 채권을 발행해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NEF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녹색 채권 발행액은 3,053억 달러, 360조 원으로 7년 새 이제 21배나 증가를 했고요.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석탄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유럽 각국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 EU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도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전을 반대하던 이 국가들도 슬슬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EU 전체가 이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을 것 같네요. 그래서 22일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자력 산업은 기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원전이 늘어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죽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우리나라 그 방향과 뭐 일맥상통하는 방향이죠, 사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전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세계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원전이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 이제 완전히 공식적인 그런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의 편입의 파급력을 보았을 때는 글로벌 녹색 채권 발행액 추이가 2013년에 146억에서 2020년 3,053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유럽이 88.3%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의 10.9%도 미국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시기다. 이번에 EU 텍소노미죠. 그래서 EU가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을 넘어선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EU의 결정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작용해서 원전 건설을 망설이는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EU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녹색 분류 체계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 중인 녹색 금융 표준에도 비중 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환경부도 EU 기준을 참고해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K 텍소노미를 준비 중이다. 이 K는 좀 네,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런 이제 K라는 것이 참 실속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정말,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상화시키는, 좀,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뭐 그런 것만 번지르르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란이 촉발한 원전 회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고요. 93기, 중국이 그다음에 프랑스죠. 그다음 중국, 그다음은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자력의 큰 손들은 딱 정해져 있죠.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한국, 일본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유럽의 그 큰 시장을 차지하려는 그 국가들이 5가지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 각국에서 이 보안 문제를 삼아서 좀 빠지고 이 배제를 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미국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EDF, 그다음에 한국의 한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특히 두산중공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주기기를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좋은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다. 아무튼 지금 원전 시장이 아주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좀 원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커지고 새로운 신규 건설 원전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도 지금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기존의 그런 원전에 대한 투자금까지 늘어난다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도별 세계 네, 가동 원전수를 보게 되면 1945년부터 이제 짓기 시작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원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 후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늘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건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총 7기죠. 10년 동안 7기밖에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력 기업들이 네, 아주 잘 나가던 원자력 기업들이 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국내 내수 시장 혹은 이 정비 유지 보수 뭐 그런 것들로 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 재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대형 원전에 대한 그래프지만 이 SMR에 대한 그래프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초반의 원전과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때에 맞춰서 지금 아주 큰 붐이 왔다. 지금 두 번 다시는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사실 다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원전파, 그 다음에 반원전파로 나뉘어가지고 자,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친원전,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반대 원전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 국가들은 프랑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뭐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해가지고 총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국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 표명은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이렇게 7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찬성 표명하는 국가들이 더 많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국가 이외에도 사실 찬성을 하는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EU에서 지금 확실히 이쪽 네, 친원전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두 세력의 대립을 이제 어떤 결과를 낼지 22일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그래서 2035년 정도 되었을 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거의 600조에 달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800기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SMR이고요.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네,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최대 4천억 파운드, 6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SMR의 강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SMR 개발 현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빠르고요. 거기에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테라 파워 이렇게 두 모델이 이제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죠. 그래서 뉴스케일은 두산중공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잘 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와 이제 두산중공업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향후 매년 거의 네, 5, 6천억씩은 또 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의미 깊은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EU 텍소노미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그 원전, 지금까지의 원전 시장, 그다음에 SMR에 대한 얘기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세계적인 원전 트렌드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사였던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계속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든이 또 이렇게 미국 연방정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라고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제 전기 차량을 이제 모두 전환을 하겠다. 전기차로 모두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이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그 다음에 핵연료 에너지죠. 그걸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네. 그래서 이번 명령으로 연방정부의 건물은 2030년까지 모두 녹색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태양열, 풍력, 핵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연방정부 소유 자동차와 트럭이 전면 전기차로 교체된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건물은 2032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수준으로 축소를 하고 2045년까지는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사실은. 네. 뭐 녹색 에너지도 사실 뭐 태양열 풍력을 뭐 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를 극단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뭐 핵발전이 좀 많아지면 이 태양열 풍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어, 시범적인 단지를 뭐 지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 이유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 SMR에 대한 신규 개발 투자까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세계적인 이 원전 트렌드와 그 다음에 내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뭐 주식 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지금도 많습니다. 5억 2천주 가량이 있고요. 근데 또 주가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이 뭐 주식에 뭐 그런 부담될 만큼, 기업의 가치에 부담될 만큼 많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좀 더 늘어난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결국에는 대주 지분이 많고, 그 다음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신주 상장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조정 기간 이후 다시 한번 가던 길 갈 것 같고요. 저는 그 기간을 아주 내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등을 해서 끝났지만 이렇게 뭐 반등을 조금씩 한다라고 해서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의미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고점을 한번 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꾸준히 차분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